자, 지난주 내내 그리고 주말에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GDP가 OECD 국가 중 크게 감소했다 등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주말 전후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 기사들 대부분은 경제가 매우 안 좋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안 좋다는 식의 비교. 현재 비교 수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나쁘다. 이거밖에 모르겠고. 자, 그래서 그 뉴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인당 GDP가 OECD 국가 중 5번째로 크게 감소했다. 예.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 예. 뭐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 크게 떨어져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른 나라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 실제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 보도를 보면서요, 언론사들 네. 보도를 보면서요,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이번에 이제 딱 느껴지던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연합뉴스는요, 예. 주말에 예. 주로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일반인재니까 언론사들이 일을 안 할 때 예.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이 이걸 베껴서 대게들 이제 내거든요. 그렇죠. 예. 네. 통신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합뉴스 말인재니까 좀 엉터리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이거 엉터리 기사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엉터리 기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조중동은 그러니까는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든가. 일관성 없는 주장. 왜 일관성 없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건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 1인당 GDP가 지난해 OECD 중에서 5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이탈리아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의 함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세가 다 어렵죠. 우리나라 유난히 더 못 살게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비교가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국제 비교를 할 때요. 이제 달러로 환산해서 아무래도 비교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일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난해 이제 GDP를 원화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환산한 다음에 그걸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달러 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러니까는 원화 기준 GDP도 확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겠죠. 당연히. 환율이 만약 절반 되게 되면 2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비교는 잘 안 써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이건 뭐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일반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는 그냥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환율이라는 게 특정 시점에 나라별로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달러를 절대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서 이제 OECD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요. 달러로 환산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국제 비교로 이제 물가 수준을 이제니까는 기준을 이제 매겨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소득을 이제니까 환산을 해요. 물가 수준과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시점의 달러 환율 두 가지를 다. 그리고 이제 이건 OECD 홈페이지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국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등장하는 지표가 통계 지표가 이 방식이에요. 그게 상식적이네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OECD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홈페이지 통계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주말에 이 기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은 속마음은 나쁜 의도 아니죠. 뭐 저기 몰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들여다 보면은 체크하면은 국제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안 쓰는 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됐는데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1.8%가 증가했고 우리나라가 1.6%로 2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했고. 이거 완전히 정반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통계를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거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게 되면 국민들은 이제 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이 기사를 보고 교수님처럼 OECD 홈페이지 들어가서 OECD가 평균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통계 방식으로 계산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패친들이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유공 드리면은 저기 소개해드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그때 환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OECD의 표준 방식이고, 그렇죠. OECD 홈페이지도 그렇게 비교하는데 그 비교에 따르면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 정도 된다. 예. 그래서 OECD 국가 중 꼴찌 5번째라는 얘기거든요. 예.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OECD가 평균을 내는 방식을 채택 안 하고 OECD가 안 쓰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통계를 OECD 내버리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은 0.9%뿐이 안 됐었고요. 네. 이탈리아는 0.4%뿐이 안 됐어요. 예? 독일도 0.3%뿐이 안 증가했고 우리는 1.6%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참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OECD가 이 통계를 내는 방식을 모르면 그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 기사에.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교수님이 항상 화가 나신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화가 나신 상태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기사는 OECD가 평균을 내는 방식 그대로 하면 사실이 아니다. 예. 사실이 아니고. 자, 두 번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것도 뉴스원 기사입니다. 뉴스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채무 증가율이 빚의 속도, 빚의 속도라는 거는 이제 비유니까 예. 실제 빚의 속도겠습니까만 어쨌든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빠르다. 국가 재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죠. 예.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먼저 이제 그 국가부채 증가율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부채 증가율이라는 것은 GDP분의 국가 채무액의 비중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 채무가 똑같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규모인 GDP가 똑같은 나라이고 똑같은 나라일 때 부채 규모는 차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의 빚이 증가했을 때요. 분자에 해당되지는 부채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증가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산수적인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산수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자,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나라의 GDP가 $100인 나라가 10달러가 이제 만약 증가했어요. 그럼 10%죠. 빚이. 네, 10%죠. 근데 만약에 $1,000인 나라가 10달러가 증가하면 1%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는 애초부터 국가 채무가 적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똑같은 단위가 증가하더라도 그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수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우리가 원래 빚이 그렇게 적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언론 보도들의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시 경제 상황에다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이제 재정의 주문을 했잖아요. 이 얘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조중동이나 한국일보 이런 데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그 보수 정권 시절에는 보수 언론들이 했던 얘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2008년 11월 4일 날에는요. 지금 위기 심각성에 비해 가지고 규모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한 발 앞선 대응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내수 정책을 더군다나 지금 수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더 과감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내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출도 안 좋고 하니까 내수 부양책을 더 과감하게 써라. 그렇죠. 당시에도 이제 금융위기로 수출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수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수를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하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과감하게 하고 미국보다 더 과감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위기인데 그때는 세계 금융위기였죠. 그렇죠. 그런 금융위기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써라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네요. 근데 중앙일보도요. 중앙일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재정 적자 두려워하지 말고 급한 불을 꺼야 된다고 하면서요. 실책보다 실기가 더 나쁘다. 문장 좋네요. 실기하면 안 된다. 빨리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중앙일보도 뭐냐면 지금은 전시나 마찬가지인 것만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그럽니다. 재정 적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냐면은 한국이 그러니까 기출통화국이 아니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소위 지금 대학의 교수로 있으신 분들도 이 비슷한 또 이제 인터뷰를 따가지고 기사에다가 이제 싣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기출통화국이 아니니까 걱정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재정 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서 다시 재정 적자 줄어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기하지 말고 돈을 써라. 이런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중동 다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때도 뭐냐면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있었잖아요. 지금하고 이제 코로나하고 비슷한 이제 사태죠. 네. 근데 그때도 뭐냐면 가용자금을 총동원해서 경기부양 내수 살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당시에 경제계가요. 네. 이거 정부의 부양책을 적극 반깁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당시 기업들한테 추진하는 재정 정책이다 보니까 반기고 네. 이번에 정부가 하는 것은 서민 살리기 하니까 별로 이제 이렇게 반기지 않는 이제 자기들한테 돈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재정의 성격에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이 왜 재정을 가느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재정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돈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는데 쓰게 되면 환영을 한다고요. 네. 예? 근데 자신들한테 돌아온 게 별로 없으면 환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건데 예. 위기는 외부에서 온 위기는 똑같은데 예.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실기하지 말고 재정 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급한 불을 꺼라. 과감하게 지출해라. 한 발 앞서서 해라. 내수 진작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또는 동아일보도 그랬네요. 예. 경기 부양책을 크게 칭찬하였으나 지금은 다 재정 적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도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한국일보는 뭐냐면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하면서 IMF가 그랬다는 거네요. IMF가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도 돈을 재정 적자. 그러니까요.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때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저 따르라고 하면서 주문하면서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IMF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보고 적극적 재정하라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국제기구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데 예. 국내 언론들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잘하는 게 좋은 거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에 쓰겠으면은 환영하죠. 당연히. 정부가 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보수 매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 쓰지 말라는 얘기는 돈 써서 경제가 좋아질까 봐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경제가 좋아지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일관성이 없다. 과거와 비교해 보자면 자 또 있어요. 자 기사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주말에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흑자의 그 재정 흑자의 재정이 흑자인데 우리가 재정 흑자의 악화 속도가 OECD 2위다. 이것도 연합입니다. 주말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흑자는 느낌이 좋은 거잖아요. 돈 남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거의 악화 속도가 OECD 2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적자는 기분이 나쁘고 흑자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흑자 악화 속도가 OECD 2위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금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나라처럼 보도됐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소개한 개념이에요. 조 공장장이 소개한 개념이 구조적 재정 수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조적 재정 수지에 이제 구조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건데 뭘 많이 알아야 되나요? 재정 수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이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근데 거기 구조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재정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적인 요인을 빼고 그러니까는 어떤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 재정이 적자냐 흑자냐 이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구조적 재정 수지라는 게. 재정 수지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재정이 좋아지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고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쭉 흐름으로 볼 때 재정이 적자냐 흑자냐를 보는 게 구조적 재정. 근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빨리 쓰시네요. 근데 그 구조적 재정 수지가 이제 흑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재정 수지 흑자라는 얘기는 재정 흑자라는 얘기예요. 돈을 안 썼다는 얘기죠. 나라가. 긴축을 했다는 얘기죠. 긴축 재정. 근데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지난해 3위였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요. 뭐 긴축 재정이요? 아니 재정 흑자 규모가. 3위였었어요. OECD에서. 재정 흑자라는 것은 나라가 세금을 걷고 또 세금으로 돈을 쓰는데 세금으로 거둔 게 더 많고 써서 거둔 다음에 다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재정 수지가 우리나라가 OECD 세 번째로 흑자 규모가 굉장히 컸다 이거예요. 그만큼요. 긴축 재정이었다.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한 7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저거죠. 그리고 흑자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적자 상태 속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많이 그러니까는 뭐 더 떨어뜨릴 수 없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흑자가 올해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수를 적게 그러니까 재정 흑자는 계속 유지되는데 네. 흑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죠. 긴축 재정이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자면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마이너스 몇 %고 예.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마이너스 몇 %인데 예. 거기서 여력이 별로 없는 거다 거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흑자 자체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적극적 재정을 해야 되는.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확장적 재정한다고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확장적이지 않다라고 일부 전문가들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정부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재정하려고 하는데 돈을 못 쓰게 했죠. 그렇죠. 의회에서도 막고. 예. 예. 경제와 관련 부처에서도 이 재정 적자 규모가 걱정된다면서 계속 돈을 못 쓰게 했죠. 예.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정부는 돈을 못 썼어요. 그렇죠. 그 결과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뒤에 있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가 많네요.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주말 사이에 나온. 근데 작년에 이맘때는 뭘로 가지고 이 기사들을 도배했냐면은 최저임금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안 망했어 전혀. 그걸로 하루에도 수십 개씩 기사가 나왔는데 수십 개의 과장 아닙니다. 어떤 날 진짜 수십 개 나왔어요. 예. 한 달에 몇백 개씩 나왔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재작년에는 고용 참사 가지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 망할 그 전에는 이제 고용 참사. 예. 그 전에는 최저임금. 예.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피부에 쉽게 사실이든 사실에 와닿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그 OECD 중에 구조적 재정 수지 흑자의 악화 속도가 2위다. 네. 그럼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렇죠. 하여튼 나라 경제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흑자라는 게 문제 더 문제인데 사실은. 거꾸로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에 흑자 재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언론에서. 네. 자 여기까지 3개 기사 짚어봤고 또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예.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좀 알아듣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재난지원금은 뭐 국민들이 이번에 뭐 피부로 체감을 했으니까 예. 뭔지 잘 아실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보수 언론들에서 지금 이제 공갈하는 게 이번에도 3차 추경을 하면서. 예. 3차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한 규모를 보게 되면 35조 3천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막 이제 기겁을 하면서 막 이제 나라 망한다. 재정 이제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 국간이 빈다. 근데 지난 1, 2, 3차 동안에요. 3차 추경 동안에 총 편성한 추경 규모는 59조 2천억 원이에요. 59조 2천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증가시킨 규모는 34조 8천억뿐이 안 돼요. 35조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그러니까 한 5조 정도는요. 결국 뭐냐면 세출을 조정한 거예요. 세출 조정. 쓸 때를 좀 줄인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잡아놨던 세출 중에 일부 조절해가지고 이건 좀 덜 쓰자. 그래서 돈 마련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지금 올해 3번이나 했어도 3번 한 게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으로 발표된 규모보다 작은 규모라 이거예요. 첫째는요. 내용 좀 알아야 되는 실제로 새로 편성된 규모는 이번 3차 규모보다 더 작은 거다.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3차 추경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돈들이 그러니까 한 지금 추정하기를 기재부에서 한 24조 정도 23조 9천억 원인데 이걸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제가 계산해 보면은 42%대뿐이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전혀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저거라 이거예요. 40%대도 없잖아요. OECD 국가 중에.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재정이 건전한 나라라면서요. 거기다가 뭐냐면 여기엔 계산이 안 된 게 뭐냐면은 이걸 투입을 하게 되면은 GDP를 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끌어올리면 국가 부채 비율이 제가 계산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국가 GDP는 안 증가한 상태 속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GDP가 증가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 쓰는 것은 분모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계속 계산하는데 돈을 쓰면 당연히
가계 수익도 올라가고 그렇죠. 중소기업 뭐 수익도 올라가니까 그게 커지면 다시 그렇죠. 전체적인 규모는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20만 원 더 한 번 더 주자. 예. 전 국민한테 20만 원 더 주게 되면요. 우리나라 한 10조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예. 인구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요. 이게 GDP의 0.5%도 안 돼요. 0.5%밖에 안 예, 됩니다. 1%도 안 되다 이거 0.5%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재정 건전성에 무슨 그 문제냐 이거예요. 네, 나라가 망할 이번에 것처럼 근데 보지 이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봤잖아요. 네. 지금요 경기 부양이에요. 그건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아마. 그렇죠. 근데 이미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네. 피부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고 KDI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어제 발표한 거에 보면은 발표했어요? 상당히 효과가 지금 나타났다고 소비 측면에서. 아직 완전한 한 달이 안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예, KDI가 그러니까 경기 동향 전망을 예.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됐어요. 어떻게 포함? 소비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대외적인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다행히 그러니까 이게 소비 진작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전에는 대기업이 주고 대기업이 일을 잘해서 그 대기업이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월급이 올라가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런 구조라고 설명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냥 주잖아요. 예, 지금도 대기업은 주면은 있잖아요. 대기업은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용 안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가게는 별로 나아질 게 없는 거죠. 대기업은 돈 안 쓰고 유보금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가게한테 이번에 직접 주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래 소비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지역화폐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소득도 얘기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이제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게 이재명 지사는 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기본소득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일반 경제학자들보다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각종 탄소세, 데이터세. 아니 그건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회계 예산을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주제니까요. 또 다른 주제니까 소위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도 이 이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기본소득 얘기를 꺼냈고 그래서 기본소득 이슈가 한동안 또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건 그 이슈대로 따로 다루죠. 맞습니다. 지금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한 4-5개 기사들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백원 교수님의 결론은 기자들 기사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니까 그 주의 기사들 한번 쫙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죠. 근데 유난히 주말에 많이 나와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이게 연합뉴스발 적어내니까요. 그리고 다른 신문사, 다른 언론사들은 베끼게 한단 말이에요. 통신사, 뉴스원하고 지금 보여드렸던 기사들은 연합뉴스 기사인데 이제 주말에 기사가 나오면 주중에 받아서 이제 경제가 나쁘다라고 경제면에 실리죠. 이런 기사들이. 그리고 이제 주말 뉴스에도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다른 일반 방송사라든가. 아니 팩트체크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자 그 방송사의 PD건 뭐 일반 기자건 아니면 아나운서건 팩트체크를 교수님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심 많이 가져야 주말에도 돼요. 사실 저한테 전화들 오고 그러거든요. 좀 체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